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세상 참 좁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돌고 돌다 보면 어떻게든 만나게 되어 있으니 평소에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고요. 오늘 사연자님은 이런 말이 딱 맞는 상황에 놓이셨다고 합니다.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몇 년 전부터 모든 K를 붙여서 부르는 말들이 참 많아졌어요. K-팝을 시작으로 K-드라마, K-푸드 등 이런 단어들이 점점 늘어나더니 이제는 K-장녀, K-장남이라는 말도 생겼더라고요.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바로 K-장남입니다. 3살 터울씩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죠. 어느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거는 기대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해 K 장남으로 자라게 되었다고 하던데 저희 집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어버렸다고나 할까요? 충격적이게도 제가 중2 때 자고 일어났더니 두 분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사라지셨거든요. 지금이야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저는 갑자기 증발한 부모님과 그런 저희를 귀찮다는 듯이 바라보는 이모의 시선 속에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모는 겨우 푼돈 주고 짐덩이를 맡겨두고 사라졌다며 저희 어머니를 매일같이 저주하듯 악담을 퍼부었고 동생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속에서 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동생들과 함께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이모에게 제가 고등학생만 되면 동생들과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이모 집에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모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로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너희 엄마가 지어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너희를 키워. 앞길도 막막한데. 이모 진짜 딱 2년이면 돼요. 제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돈 모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대로 동생들이랑 헤어져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내 알바야? 원망하고 싶으면 너희 엄마를 원망해. 이모는 부모님이 주셨다는 돈만 챙기고는 저희를 내쫓으셨어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수중에는 부모님 몰래 모아둔 세뱃돈이 전부였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저희 소식을 들은 어머니 동창이라는 분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몇 번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분이라서 기억하고 있었죠. 아주머니께서는 저희의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당장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살 곳이 막막해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걱정이 되었죠. 아주머니를 따라 도착한 곳은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에는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 내외만 살고 계셨죠. 알고 보니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께도 이모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자 전혀 기대도 하지 못했던 반응이 튀어나왔죠. 뭐? 그때 가서 너는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막내는 초등학교 졸업도 못했을 텐데 네가 무슨 수로 동생들이랑 나가 살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부모님 찾을 때까지 여기 있어. 하지만 저희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누가 너희더러 생활비 내래? 너희는 그냥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그이가 태워주는 차 타고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 참나. 하지만 죄송해서요. 이모 말로는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돈이 좀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모가 다 가져가서. 어허, 아직 어린 녀석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이 사람 말처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지내.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그런 생각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잠이라도 자라고 혀를 차셨어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이모에게도 내쳐진 저희에게는 정말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댁에서의 생활은 행복했어요. 처음에 눈치 보며 경계하던 동생들도 언제부터인가 아주머니와 아저씨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죠. 저는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나름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한 날, 두 분은 저만큼이나 기뻐하시며 대학생이 된 저를 축하해 주셨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학비며 생활비며 더 이상은 아주머니께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외도 미친 듯이 하고 남은 시간에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연애 따위에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군대를 다녀와서도 변한 건 없었죠. 여동생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일찍부터 대학은 접었지만 막내는 검사가 목표라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하지 않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동생들은 모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부모님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기억 속의 두 분은 저희 남매들을 버리고 간 사람들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저희를 아끼고 생각해 주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계셨고요. 그래서 제게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셨던 그날은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날은 제가 외국계 기업에 입사가 결정된 날이었어요. 엄청난 경쟁률이라 떨어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 얼떨떨한 기분이었죠. 아주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내시더니 한눈에 봐도 꽤 오래되었다 싶은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뭔가 싶어 열어본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글씨체였거든요. 편지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미에는 저희를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아주머니? 내가 너희를 찾아갔던 건 사실 이 편지 때문이었어. 너희 이모를 못 믿었던 거겠지. 그럼 계속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몇 번은 전화가 왔었지.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연락이 아예 되지를 않더구나. 나도 사람 시켜서 알아봤지만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단다. 저는 어머니가 보내주셨다는 편지를 다시금 찬찬히 읽었어요. 편지 곳곳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울분과 괴로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와닿는 기분이 들었죠. 아주머니께서는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저를 보며 먼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기로 도끼로 버텨내는 제 모습에 이 편지가 오히려 악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찾으셨나요? 확신할 순 없지만 이번에는 찾은 것 같아서 너에게만큼은 알려주고 싶었어. 장남이기도 하고 사회인이 되었으니 너도 왜 부모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지. 아주머니께서는 편지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동생들에게는 아무런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어머니가 보내셨다는 편지를 소중하게 챙겼죠. 저는 정신없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부모님을 찾았다는 연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빈말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한 달을 지났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왔답니다. 아주머니의 연락을 받고 제가 한달음에 달려간 곳은 작은 절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는 절 한쪽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며 위패를 손으로 가리켰죠. 저는 둔기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니. 아주머니께서는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멍하게 서 있는 저의 등을 쓸어내려 주시면서 토닥여 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저 이 작은 절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실 동안 왜 저희 남매들을 찾지 않으셨는지 원망스럽기만 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스님께서 부모님이 남기신 물건이 있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필요 없다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두 분 다 여기 오셨을 때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죠. 1년 넘는 시간 동안 절의 일 도와주시면서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만에 하나의 인연이다. 아이들을 만나거든 꼭 전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스님이 주신 물건을 떨어져라 바라볼 뿐 손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아무도 재촉하지 않으셨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그 물건을 들고 절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 와중에서 제 손끝은 자꾸만 부모님이 남기셨다는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통장과 도장이 보였어요. 두 분이 저희를 버리고 가신 이후 줄곧 모아두신 돈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에는 빼곡하게 누군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편지에서 읽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말미에는 사진 2장이 있었어요. 한 장은 우리 남매들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한 장에는 흐릿하지만 부부로 추정되는 2사람과 부모님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죠. 본능적으로 저는 이 부부가 바로 부모님들이 애타게 찾으며 증오했던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몇 번이나 사진을 확인했죠.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사기꾼들을 다시 만났지만 오히려 스토커로 경찰에 잡혀갔던 이야기로 끝나고 있었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글을 읽고 또 읽었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당장이라도 찾아서 교도소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이런 인간들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 것인지 하늘을 원망했어요. 정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저는 밤마다 수첩을 읽고 또 읽으면서 고민했지만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거듭 깨닫게 될 뿐이었죠.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시간이 약이라고 하시면서 잊으라고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기만 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저는 현실이라는 것에 지독해도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나름의 연애도 했어요. 물론 길게 가지는 못했지만요. 어느 여자가 반쯤 다른 곳에 혼이 나가 있는 남자를 좋다고 하겠어요.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로 몇 번이나 차였죠. 그러다 만난 여자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뭔가 저를 배려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달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딱 하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또렷하게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았죠. 저와 여자친구는 성격적으로든 가치관적으로든 정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답니다. 여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저희의 결혼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죠. 처음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저는 걷는 것마저도 삐거덕거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강남에서도 꽤나 부자들이 산다는 곳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때부터 한숨이 저절로 나올 정도였죠. 저는 입사 면접을 볼 때보다도 더 많이 떨었어요. 처음 여자친구의 부모님 앞에 선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인사를 받아주시는 여자친구 아버님과 다르게 여자친구 어머님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하셨죠.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손가락 한 번 들지 않으시더라고요. 팔짱을 딱 끼고 앉으셔서는 제가 먹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계셨어요. 오죽하면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맛있다고 하시면서 여자친구 어머님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셨지만 소용없었죠. 여자친구가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냐면서 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여자친구 어머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디 나왔어요? 취직은 바로 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엄마 무슨 면접 보세요? 딸이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 데려왔는데 그런 거부터 물어보시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는데? 내 딸을 깨어냈으면 그만큼의 능력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버린 선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무려 대학병원 아들이었어. 의사였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 대학병원 안주인 자리가 네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미련하게 겨우 회사원을 만나?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화를 내셨죠. 여자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어떻게든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 어쩌겠습니까. 여자친구 어머님은 제가 모멸감이라도 느끼기를 바라고 하시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다른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처음 인사할 때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상하게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서 뭔가 말할 수 없는 묘한 위화감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자꾸 무언가 속에서 걸리는 기분이 드는데 그것의 원인을 아무리 떠올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네는 입이 없어? 묻는 말에는 대답도 없이 고작 우리 딸 뒤에 숨어만 있을 텐가? 뭐라 말 좀 해봐. 우리 딸이 왜 좋은 자리 마다하고 자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하냐고. 엄마. 그럼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합니까? 어머니께서 듣고 싶은 대답은 그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헤어지겠다, 여자친구를 그만 만나겠다, 그런 말씀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대답을 드릴 생각이 없으니 침묵할 수밖에요. 뭐? 어머님? 누가 어머님이야?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것 같아?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마치 경매에 나온 물건 보듯 이리저리 훑어보시더니 결국 하신다는 말씀이 왜 여자친구가 저랑 결혼해야 하느냐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여자친구는 마치 제게 참으라는 듯이 가볍게 팔을 잡았어요.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저는 담담하게 그녀의 손을 토닥여주기만 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어요. 여자친구 아버님이 억지로 여자친구 어머님을 끌고 방에 들어가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집안 물건 중 몇 개는 제 머리로 쏟아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죠. 저는 먼저 가보겠다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따라 나온 여자친구에게 괜찮다는 말을 건네고 말이죠. 그렇게 엉망인 첫인사로 인해 저는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곧 풀리실 거라고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었죠. 그랬던 제가 죽어도 꼭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저희를 내쫓고 처음으로 이모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더군요. 당연히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보자고 하더군요.
마지못해 회사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보기로 하고 내려갔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더니 참 많이 늙었더군요. 쫓겨날 때는 이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매달리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 참 작기만 하더라고요. 이모는 저를 보고 꽤나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몰라보게 컸구나. 그래, 동생들은 잘 지내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만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너희 엄마 죽었다고 하던데, 맞아? 그럼 사망보험금이나 그런 것들 다 받았어?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겨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보험금이라니. 이런 사람과 혈연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도 제 몸의 피를 다 뽑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돈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모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다시는 눈에 띄지 말라고 했어요. 벌떡 일어나는데 이모가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사기를 당할 때 자신도 적지만 피해를 받았다고 말이죠. 저희 어머니의 말에 자신도 동참했다가 돈을 날렸는데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서 받아야겠냐고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제게서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마지막에 저희 맡기시면서 주셨던 돈은요. 그 돈 그대로 가르치셨으면 그걸로 충분할 텐데요. 그건 원금이고 이자도 쳐야지. 이모,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모 저희 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알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돌려드리죠. 제 알바 아닙니다. 죽어도 저한테 돈 받으셔야겠다 싶으시면 고소를 하세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고.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이모는 온갖 욕을 다 내뱉으셨지만 저는 꼿꼿하게 카페를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먹은 것도 없는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개워내야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모라고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잔뜩 기운이 빠진 걸음으로 자리에 돌아오니 입안도 까끌까끌한 것이 영 점심 생각도 없더라고요. 하루의 에너지를 다 사용한 것 같았죠. 그래서 동료들 식사하러 가고 남은 자리에서 의자에 기대어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남자가 회사 옆에 카페로 나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기에 사람을 오라가라 하느냐고 따졌더니 여자친구 어머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친구 어머님이 이 시간에 왜 나를 찾아온다는 말인가 싶었죠. 저는 서둘러 여자친구 어머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죠. 자리에 앉기 무섭게 여자친구 어머님은 제게 여자친구와 언제 헤어질 생각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질문을 이렇게 대낮에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할 말인가 싶었지만 저는 결혼을 약속했고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정말이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답니다. 당연히 드라마나 소설 속에 뭔가 상황을 극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내가 적당히 쳐줄 테니까 받고 헤어져. 우리 딸이랑 급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진짜 내가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수준이 낮아. 원래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는 가랑이만 찢어지는 법이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지금 따님의 마음을 돈으로 사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신이 배 아파 낳은 딸을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사려는 것이 왜 우리 딸의 마음이야? 구질구질하게 주제도 모르고 내 딸한테서 빌붙어 보려는 버러지 같은 새끼지. 괜히 똥폼 잡지 말고 적당히 쳐준다고 할 때 먹고 떨어져. 단어를 선택하셔도 어떻게 그렇게 모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조금만 더 감수성이 풍부했더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저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여자친구 마음부터 정리시키라고 말하고는 봉투는 손도 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왔죠. 갑갑한 마음에 당장이라도 술이 고팠지만 아직 퇴근 시간까지는 한참이 남았죠.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급히 반차를 쓰고는 술을 잔뜩 싸들고 집에 돌아와서 진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날 하루는 다 잊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잊혀질 일도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이 제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는 술 때문에 며칠을 고생하던 어느 날 이모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더라고요. 꽤나 다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이모를 향해 저는 돈 이야기라면 고소장 접수하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단호하게 말했죠. 돈 얘기 아니야. 저번에 네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무슨 돈 얘기를 또 해. 이번엔 다른 일이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만나자. 전화로 하세요. 뭐 좋은 사이라고 얼굴 보고 말합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할 말은 아니야. 내가 보여줄 것도 있어서 그래. 너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 진짜야. 너 두고두고 이 순간 후회할 거야. 호언장담을 하는 이모의 말에 괜히 불안감이 밀려온 저는 퇴근 후 잠깐 만나겠다고 했죠. 이모는 자신의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에서 30분 거리에 떨어진 주점이었어요. 저는 퇴근 후 가게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손님이 꽤나 붐빌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이모는 원래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하면서 제게 자리를 권하고는 술을 마시겠냐고 물었죠. 이모와 제가 술잔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본인이 더 잘 알 텐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이모는 피식 웃으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는 제게 만나는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뒷조사라도 하셨어요? 왜요? 제가 돈 안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도 찾아가시게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나오나. 내가 언제 찾아간다고 했어. 뭘 괜히 혼자서 정색하고 난리야. 하여튼 이러는 거 보면 딱 지혜비라니까. 이모는 제 말에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더니 사진 몇 장을 테이블에 깔더군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인 듯 보였어요. 특히 몇몇은 제게 돈을 주겠다고 찾아왔던 그날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저는 이모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지 알 수 없어서 입을 꾹 다물고는 노려보고만 있었죠. 너 이 여자가 누군지 알고 이 여자 딸이랑 만나는 거야? 그래,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계획이라니. 그리고 여자친구 어머님을 이모가 어떻게 알아요? 너 그럼 그냥 만났던 거야? 우연으로? 진짜? 저는 이모의 스무고개 같은 질문에 답답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지만 이모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혼자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박장대소하는 이모를 보면서 제 속은 점점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한참 웃던 이모는 물고 있는 담배를 여자친구 어머님이 찍혀있는 사진에 비벼 끄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잖아. 너희 부모님이 너희들 다 버리고 도망가게 만든 사람. 인연한테 사기당하고 돈 되찾겠다고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인연이랑 인연 남편 새끼 찾아다니다가 돈 돌려받기는커녕 결국 병으로 죽어버린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이 여자야. 이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잊지 않겠다고 수십 번도 더 봤던 사진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두 사람이 닮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자 이모는 얼굴 가득 비웃음을 띄우고는 마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 나도 목소리 아니었으면 몰랐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얼굴 뜯어고쳤으니 너희 부모님이 찾으러 다녔어도 발견 못했지. 참 세상 좁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을 리가 없어. 내가 너한테 못할 짓 많이 한 건 알지만 거짓말은 안 해. 어떻게 인연 목소리를 잊어 내가.
너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 단숨에 삼켜버리고 도망간 인간인데. 그때 너희 부모님은 당한 줄 알아? 그 일대의 공장들 여러 땅했다. 거기에 나까지도 걸쳐 있었고. 왜? 못 믿겠어? 이모는 저와 그렇게 헤어지고 어떻게든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회사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저와 여자친구 어머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죠. 봉투가 오가는 것 같아서 그걸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여자친구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단박에 알아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고개만 젓고 있는 저를 보던 이모는 핸드폰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시켜 내밀었어요. 핸드폰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죠. 이모와 여자친구 어머님이셨죠. 박술자, 오랜만이야? 와, 얼굴 이렇게 다 뜯어 고쳤으니 못 찾았지.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어?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네 목소리를 어떻게 잊어? 이 뱀 같은 년. 사람을 그렇게 속여먹고 도망치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냐? 저랑 닮은 사람이랑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그럴싸하게 꾸민 것으로 봐서는 돈도 꽤 번 것 같은데. 그때 어린 계집애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애는 알아? 지 부모가 어떤 인간인지? 진짜 하필 걸려도 이 거머리 같은 것한테 걸려가지곤. 여긴 어떻게 알고 나타난 거야? 이모는 여기까지 들려주고는 이젠 믿겠느냐며 저를 바라보았죠. 등에 식은땀이 흐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모의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결혼을 꿈꾸던 상대의 부모가 제가 그렇게 찾던 원수였던 셈이죠. 저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찾았던 인간들이 제 발로 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모는 제게 충고를 한답시고 돈 줄 때 받고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죠. 집에 어떻게 돌아왔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복수라는 단어가 전부였어요. 어쩌면 하늘이 제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물질적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면 인생을 세탁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망설이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제 겨우 1년차 검사인 막내를 불러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여동생도 함께했죠. 동생들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숨기고 있을 수 있느냐고 길길이 날뛰면서 제게 화를 냈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숨긴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아프지도 않을 주먹으로 제 가슴을 내려쳤죠. 저는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그런 동생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눈물과 울분을 쏟아내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막내였습니다. 15년도 더 된 일이야. 그런 인간들이라면 사기죄가 전부는 아닐 거야. 다른 걸 찾아야 돼. 왜? 사기죄로 넣으면 되잖아. 왜 다른 걸 찾아? 증거가 없어서? 부모님이 남기신 수첩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 누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리고 그동안 그 인간들이 얼굴까지 바꿔가며 숨어 있었던 일이 뭐라고 생각해? 막내의 냉철한 말에 여동생은 억울하다며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동생을 품에 안아 다독이면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고 막내에게 물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저는 동생들에게 여자친구를 통해 다른 것들이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속여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답니다. 그렇게 동생들과 헤어지고 얼마 뒤 저는 흥신소를 찾아가 여자친구 부모님에 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죠. 예고도 없이 찾아온 저를 본 여자친구 어머님은
이제 마음이 바뀌었느냐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것 같은 주먹에 힘을 주고는 여자친구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자친구에게 평생 잘할 자신이 있으니 부디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태도에 처음에는 깜짝 놀란 것처럼 보이던 여자친구 어머님은 이내 턱을 치켜 세우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더니 비꼬는 말투로 제게 말하셨죠. 목에 힘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어머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할 테니까 부디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고작 너 같은 인간한테 바라는 게 있을 리가. 뭐 그래도 이렇게 반성하는 자세로 나오니까 나쁘지는 않네. 회사에서 꽤나 인정받는 모양이던데 그이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알아본 모양이야. 일머리는 있는 것 같으니까 널 대리일 사이로 데려와 일을 시켜보자고 하시더라. 나는 곧 죽어도 싫다고 했지. 적어도 대리일 사이로 데려올 인간이라면 말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어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저의 저 자세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지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를 내고는 생각해보겠다는 말로 저를 내보내셨죠. 약점을 찾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곤 하지만 단지를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더라고요. 부모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인간 앞에 그렇게 몸을 낮춰야 했다는 것이 부모님 보기 창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나중을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저는 여자친구 어머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죠. 그런 여자친구를 보면서 이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을 텐데 싶은 마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 이런 제 노력이 통했는지 여자친구 어머님께서는 나를 잡자는 말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드디어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 일은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대리일 사위로 들여 일을 맡길 거라는 소리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 아버님께서는 저를 종종 불러서는 회사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직장에서도 회계 쪽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보니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보여주시는 서류들 속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쓸데없는 비용 처리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그 외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하청업체들과의 관계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이쪽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만큼 미묘한 차이였어요. 하지만 당시 모든 것이 필사적이었던 제게는 너무나도 잘 보였답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머릿속에 외워서 막내에게 전달했어요. 얼마 뒤 막내로부터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전달해준 정보들은 하나같이 유령 회사였으며 그중 몇몇은 이미 마약과 불법 도박으로 이름을 올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그 회사도 겉으로는 무역회사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문화재와 불법 동물들을 수입 및 반출하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고 있던 것도 사실이기는 했지만요. 형, 꽤나 큰 건수 잡은 것 같아. 지금 다들 난리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 이 사람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알지? 무조건 잡아야 돼. 그래서 천벌받게 해야 된다고. 나만 이 일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나 정보가 밖으로 나갈까 싶어서 진짜 믿을 수 있는 동기들 몇몇이랑 일 벌리고 있어. 제대로 된 증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저번에 보니까 아직도 손으로 장부를 쓰던데 그 장부를 찾으면 다 끝나는 일 아니야? 막내는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고 했지만
저는 그 장부가 있는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저는 막내에게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 집 밖으로 끌어낼 테니 그 사이에 집을 압수수색할 건수를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장부가 있는 장소를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저는 상견례를 마련해 결혼식 날짜를 빨리 잡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어차피 대릴 사이로 들어오면 서로 보고 살 사람들 아닌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고 하셨죠. 사돈도 사돈 같아야 대우를 하지. 그냥 자네 하나 쏙 뽑아오는 것뿐인데 만나야 돼? 여보, 그래도 그게 예의가 아니지. 당신 마음 이해는 하지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얼굴은 서로 보고 인사해야지. 아우, 귀찮아 진짜. 부모님 시골에 계신다며? 자네가 잘 타일러서 격에 맞는 의상 준비해서 모시고 와. 괜히 상견례 장소 물 흐리지 말고.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부모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저희에게 정식으로 양자 입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셨어요. 자신들에게 앞으로 자식이 없을 것 같으니 앞으로 진짜 가족이 되자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들은 현재 정식으로 아주머니와 아저씨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차마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호칭은 아주머니 아저씨로 남았죠. 저는 두 분께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드리지 않았죠. 아마 아셨다면 제가 여자친구를 이용한다 생각하셔서 격렬하게 반대하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연을 모르시는 두 분은 제가 결혼을 한다는 말에 잔뜩 들뜨셨답니다. 저는 두 분을 모시고 백화점으로 가서 상견례 자리에서 입을 옷을 사드린 것은 물론 여자친구 어머님이 심한 말을 하더라도 절대 울컥하시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너를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은 어떻게 승낙한 거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이 결혼? 그만큼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좋아하나 보지. 우리가 맞춰줍시다. 죄송해요.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다 하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차마 모든 일이 다 계획이란 소리는 못하고 거듭 부탁만 드렸죠. 대망의 상견례 날,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큰 웃음을 터뜨리셨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로 가는데 긴장 때문인지 길도 안내대로 가지 못하고 몇 바퀴나 돌아서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답니다. 방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가니 여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더라고요. 문을 딱 열자마자 여자친구 어머님이 불효령을 내리셨어요. 지금 시계가 몇 시인데 이제 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감히 우리를 기다리게 해?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요. 내가 허락했다고 방심하고 있지 마. 언제든 엎어버릴 테니까. 여자친구 어머님의 말씀에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대꾸하려고 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이런 소리까지 듣고 참아야 하느냐면서 놓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켜 드렸죠. 곧 음식이 나오고 여동생이 마지막 손님이 요구사항이 많아 조금 늦었다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님은 여동생까지 등장하자 인상을 팍 쓰고는 수저를 소리나게 놓았어요.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죠. 여자친구 어머님은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그 냅킨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구둣발로 떨어진 냅킨을 밟으면서 말했죠. 시선은 저희 가족들을 훑어보면서 말이에요. 진짜 거지 새끼들도 아니고 주렁주렁 싸그리 달고 와서는 입맛 떨어지게.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거지 새끼들이라뇨.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돈이라뇨. 이야기 못 듣고 오신 모양인데 저희는 사돈이란 관계로 그쪽과 묶일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는 댁내 아들을 우리가 대리일 사이로 사가기 위해 만나는 자리라고요. 뭐요? 사요? 지금 그 표현이 사람한테 쓰는 말입니까? 수준 이야기 자꾸 하시는데 그쪽이야말로 돈은 좀 있는지 몰라도 말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집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네요. 아니, 감히 누구 앞이라고 그런 말을? 여자친구 어머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놀란 눈으로 몸을 움츠리셨죠. 저는 여동생에게 눈짓을 하고는 두 분을 급하게 룸 밖으로 모셨어요. 경찰들은 여자친구 어머님과 아버님을 붙들고는 체포영장을 눈앞에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색이 된 얼굴로 수갑과 영장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여자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 물음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제 곁에 서서는 장부를 찾았다고 속삭였어요. 회사에 관한 수색영장은 쉽게 나왔지만 집에 대해서는 힘들었다는 말과 함께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죠.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손에 끌려가던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저는 그 앞을 막아서고 가만히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경찰이 저지하려고 했지만 막내 덕분인지 다들 저를 보고만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사진을 꺼내 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두 사람은 사진을 보고는 하얗게 질려서는 더듬거리면서 제 쪽으로 팔을 뻗었어요. 하지만 곁에 있던 경찰에 의해 금방 제지당했죠. 제가 당신들 때문에 제대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을 뜬 이 두 사람의 장남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한테 사기당하고 당신들 잡겠다는 일념으로 가족도 내팽개쳤어요. 내가 이날을 얼마나 그리고 또 그렸는지 당신들은 모르겠지. 비록 그 일로 죗값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당신들은 남은 시간 전부를 차디찬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이 미친놈아!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만큼 까마득한 일 가지고 지금 무식해서 당한 놈이 잘못이지 우리가 뭐 모자란 네 부모 탓을 해야지 누굴 탓해! 이 닥쳐!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은커녕 부모님을 욕하는 두 사람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들려고 했지만 곁에 있던 막내가 순식간에 저를 붙들면서 큰일로 번지지는 못했어요. 경찰들은 처음에 들이닥쳤을 때처럼 빠른 속도로 사라졌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막내는 제 어깨를 몇 번 두드려주고는 경찰을 따라 나갔죠. 아주머니와 아저씨께서는 주저앉은 제 앞으로 오셔서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안아주기만 하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나. 여동생이 두 분을 모시고 먼저 내려가겠다고 하고는 룸을 빠져나갔죠. 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멍하게 앉아있는 여자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그녀가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던 여자친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자신에게 이럴 수 있느냐는 원망 섞인 말이나 이런 상황까지 몰고 온 저에게 욕이라도 내뱉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전혀 다른 말을 물었죠. 나랑 정말 결혼할 생각은 있었어? 날 좋아하기는 했니? 여자친구의 물음에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차마 그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의 침묵에 여자친구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충분히 들었다고 하면서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얼마 걷지도 못하고 여자친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여자친구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녀는 매몰차게 제 손을 쳐냈죠. 그리고는 벽을 짚어가며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막내의 말처럼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다양한 범죄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통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두 사람은 꼬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죠. 결국 두 사람도 누군가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거래를 통해 형량을 낮추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약 몸통을 잡기 위해서 꼬리인 두 사람에게 형량 거래를 청하면 어떻게 되나 매일같이 불안함에 살았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죄질 자체가 충분히 나쁘고 무겁기 때문에 형량 거래 따위는 시도조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전해 듣고서야 저는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답니다.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저는 오랜만에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잔뜩 야인 얼굴에 무표정한 얼굴로 법정에 나왔더군요.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먼저 피했던 쪽은 저였습니다. 제 진심이 어땠든 저는 결국 여자친구를 이용한 사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와서는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흡연구역으로 저를 데려간 여자친구는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할 줄 몰랐던 여자친구였는데 너무나도 생소한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하지만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생각해? 뭐? 지금 뭐라고? 내가 널 기억 못할 줄 알았냐고.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너는 기억 못하겠지. 내가 우리 엄마 손잡고 너희 집을 얼마나 많이 갔는데. 넌 날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여자친구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끄고는 저와 마주보고 섰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에 정신이 없었던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여자친구는 제 어깨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듯 옷을 만져주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계속 개차반 인생을 살았을 거야. 술에, 담배, 마약에. 아주 쓰레기처럼 살았겠지. 우연히 당신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 부모라는 인간이 당신과 당신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돌려주고 싶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다 알아버렸네. 너 다 알면서 어떡해. 그러니까 나한테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싹 다 지워. 당신 나한테 그런 감정 가질 이유 없으니까. 오늘 당신 보러 온 거야.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여자친구는 저를 한번 안아주고는 앞으로는 마주치지 말자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제가 여자친구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녔지만 그녀를 만나는 일은 없었죠. 만약 이 방송을 여자친구가 듣고 있다면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너를 좋아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말이죠.